중국이 부상하는 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 싫어해요. 근데 트럼프는 왜 미국이 다 해줘야 되느냐? 너네 내 부하 아니냐? 일본하고 호주가 핵심이고 우리나라한테도 안보적 부담을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들도 군사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미중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면은 지금은 이제 계속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올해 이제 처음 나와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요. 그럼 트럼프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트럼프가 했던 정책들을 과거에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트럼프 정책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예요. 그리고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견제하는 게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었고, 맞아요. 이거에 대한 수단으로 고율의 관세를 대대적으로 매기는 정책을 취했단 말이에요. 관세 이야기가 정말 많았었죠. 예. 그 40% 관세를 올리기도 하고, 트럼프의 핵심은 중국이 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권 경쟁으로 연결이 되는데, 야, 중국이 돈을 벌었네? 달러를 샀어요. 달러를 많이 이렇게 얻어놨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경제를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야, 이거 국방력에 투자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글로벌하게 퍼질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한테 받은 달러로 무기를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아니면 무기를 개발을 한다거나 항공모함을 막 건조를 한다거나. 네. 그러면 군사력의 확대라고 하는 게 결국은 패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해군력을 막 증강한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한 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항공모함에 있는 7, 80대의 전투기가 탑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지스함들이 주변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핵잠수함이 이렇게 앞에 가면서 그 적의 잠수함들을 견제하고 탐지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라고 있어요.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들거든요. 근데 항공모함이 왜 필요하겠어요? 힘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든. 그게 항공모함이 그래서 정치적 위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궁극의 무기가 항공모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지키던 바다,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편안하게 했던 바다에 그렇죠. 갑자기 중국 항공모함이 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항공모함을 갖고 막 전 세계를 누벼요, 중국이.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권위가 굉장히 손상이 되는 거겠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그 더더군다나 또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게 남중국해 이런 섬 같은데 뭐 하여튼 이 책상만한 섬에다가 콘크리트를 딥다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활주로를 짓고 식당도 짓고 병력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섬에다가 자기 땅이라고 선포를 하면 그 주변 해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토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변 바다는 뭐예요? 중국 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영해 개념이. 예.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남중국해 통과할 때마다 미국 상선들이 남중국해 통과할 때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중국 눈치를.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항행의 자유, 배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미국의 경제적 번영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불만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중국의 첨단 기술 부상에 대한 억제.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패권 확장에 대한 군사적 억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정책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이제 트럼프 시기에 나타났던 뭐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보면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바이든 때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이든 역시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성장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억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이 수립이 되었고 추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에서 다시 트럼프로 바뀐다라고 쳐봐요. 네. 이게 바뀔까요? 네. 바뀌지 않겠군요. 이거는. 바뀌지 않겠죠. 근데 다만 뭐가 있겠어요? 바이든은 직접 이렇게 동맹국들 도와가지고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미국이 귀환했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미국이 돌아왔다. 어허. 어디에? 아시아에 혹은 유럽에. 근데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다른 게 뭘까요? 알아서 해라 니네들 이런 거 아니에요? 중국이 부상하는 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 싫어해요. 둘 다 싫어한다. 근데 예를 들면 직접 가서 싸우는 애가 있죠. 근데 친구 시켜가지고 싸우는 애가 있죠. 바이든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직접 본인이 예. 돈 보내서. 예.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싸우겠어요? 내가 직접 싸우면 나 이게 체력도 네.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런데 누굴 시키겠어요? 동맹국을 시키는 거예요. 너네가 좀 역할 좀 해라. 왜 미국이 다 해줘야 되느냐? 그래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빠지겠다는 건 아니죠. 너네 내 부하 아니냐? 그 너네가 혹시 우리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주로는 일본하고 주로는 호주. 일본, 호주하고. 일본하고 호주가 핵심이고 네. 우리나라한테도 안보적 부담을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만 했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위협을 차단. 주한미군은 또 북한에 대한 그 한반도 내에서의 역할에만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은 이제 어떤 전략을 픽을 원하겠어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함께 지금까지 누려왔던 현상, 현상 유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안보적인 안정자로서 한국이 역할을 해주길 바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야, 왜 나만 일만 해? 너도 좀 해.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그래 너를 위해서야 이런 네. 거네요. 나 좀 쉽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돈이 들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든 일본 입장에서든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형, 나 돈 없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쉽게 말하면 네. 돈 내고 타라는 거예요. 기차 타는데 너 지금까지 하여튼 무임승차 아니냐. 무임승차였잖아요. 네, 그런 거죠. 돈 좀 내. 돈을 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너네도 국력이 그 정도나 세계 8위면 그치.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그러면 너네 왜 우리가 지켜줘야 돼? 너네가 오히려 미국하고 함께 미국의 가치를 수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요구들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된다면. 그렇죠. 네. 긴장됩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면이라는 이제 가정이 우리가 이걸 얼마나 진지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되긴 해요. 사실 올해 내내 좀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 적지가 않거든요. 세계 5위 정도라고 하죠.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대칭 전력 같은 경우 잠수함이나 이런 거는 세계 최고의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또 대단한 역량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군사력을 일부 제공해 주는 거는 부담이 안 돼요, 사실. 예.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미국이 중국이나 다른 위협이 되는 국가와 벌이는 전쟁에 혹은 군사적 충돌에 우리가 동원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루의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루됐다 이런 거네요. 연루의 예를 공포. 들면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다. 그러면 미국이 항공모함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 뭐 하라고 했어요?
그냥 너네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겠어요? 너 쉬어라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군사적 역할을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네. 상해요, 안 상해요? 그쵸. 상하죠. 그러면 중국은 군사적 타격 범위에 미국만 넣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들도 군사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이 안보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은 곧바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나라가 예를 들면 완성품을 한 나라 안에서 만드는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반도체가 특히 그 궁극의 공급망의 핵심이죠. 엄청 복잡하죠. 예를 들면 뭐 반도체 만드는 기계는 네덜란드에서 가져와야 맞아요. 되고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일본에서 일본에서 가져와야 가져오고. 되고 대만에서도 일부 가져와야 되고 뭐 그리고 삼성 공장이 뭐 용인에 있어서 용인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해운과 물류에 의해서 다 조립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닷길이 끊긴다. 아, 근데 2, 3일이 걸리고 훨씬 더 일주일 동안 우회를 해야 된다.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이 맞아요. 홍해에서 그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상선들을. 네. 이게 엄청난 경제적 리스크로 오고 있거든요. 후티 반군이라고 해봤자 말 그대로 반군이란 말이에요. 맞아. 이게 솔직히 무기나 뭐 AK-47인가요? 뭐 이런 거 들고 있고 로켓포 정도 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홍해를 우회해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 항로를 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정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안보적 리스크인 거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이제 지금의 국제정치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미중 관계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거잖아요. 아, 네. 좋아질 수 있을까? 네. 예, 이거는 두 가지인데 조폭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네네네. 예, 영화 친구에 나왔었던 파가 있죠. 칠성파. 네, 네. 그리고 21세기 파인가요? 저희 장동건이 뭐 21세기 파인가요?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21세기 파.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무슨 파인지. 예. 아, 무슨 두 개 칠성파랑. 네. 예, 칠성파가 자 전통적인 부산의 조폭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얘들의 이익은 밀수에서 왔단 말이에요. 일본하고의 밀수에서. 네. 근데 21세기 파가 새로운 사업을 개척한 거예요. 마약이라는 필로폰을 네. 개척을 하면서 시흥으로 부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칠성파하고 21세기 파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21세기 파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담그기 어렵다. 네. 그냥 뭐 얘들 돈도 많고 조직원 수도 많고 마약 사업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칠성파가 21세기 파랑 전쟁해가지고 막대한 조직원의 어떤 피를 흘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어요? 아. 친하게 지내는 게 좋죠. 너무 잘 되면. 네. 아.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21세기 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얘들이 부상하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21세기 파가 더 이상의 욕심이 없어. 아하. 예. 20세기 파야? 아, 네. 20세기 파. 20세기 파. 네. 예. 네, 20세기 파입니다. 네. 얘들은 네. 사업 영역을 그냥 일부 나와바리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마약 좀 팔고 룸사랑 몇 개만 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 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아하. 근데 이게 아니야, 미중 관계는. 얘들이 20세기 파가 네. 마약을 가지고 아하. 조직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하. 부산은 우리 다 먹겠다. 아하. 라는 접수한다. 거. 네. 아. 근데 또 칠성파가 보기에 지금 얘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커지겠다. 아하. 지금이 적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그럴 때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미국은 21세기파가 이제 중국을 비유하신 거고, 그렇죠. 20세기파가 새로운 부상국. 그리고 예. 칠성파가 이제 물론 좀 밀수 필로폰이래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더 잘 이해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국제 정치는 조폭의 세계로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네. 아, 그 말 진짜지. 조폭 아니에요? 네, 물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이 주먹을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법도 없고 조폭을 관할하는 어. 위에 권위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무정부 상태예요. 힘 있는 놈이 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는 뭐 법도 있고 뭐 하지만 국제 정치 안에는 그냥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강조되는 건데. 너무 근데 잘 이해가 되네요. 칠성파와 20세기파. 네. 근데 20세기파가 마약 팔기 전까지는 칠성파의 큰형님이 부산 조폭들을 다 평화롭게 관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얘가 나타난 거야. 20세기파가 네. 나타나면서 얘들이 마약 팔면서 이제 잦은 이권 다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나이트 누가 기도 세워가지고 관리할 거냐. 우리 애들 좀 거기 좀 문 앞에 좀 박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화 친구잖아요. 그렇죠. 네. 친구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네요. 미국이 판단을 할 때는 중국은 더 이상 부상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미국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정치 체제,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 체제로는 경제적 혁신, 기술 혁신, 산업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분명히 경제 성장의 한계를 안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간 국가의 함정이라는 중진국 함정. 그렇죠. 그런 미들 파워 트랙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얘들이 뜨기 전에 잡자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은 미국하고의 경쟁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패권 경쟁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경제 협상해가지고 예전에 일본하고 미국이 1980년대에 플라자 합의라고 해가지고 경제 협상해가지고 그쵸. 일본하고 미국의 경제적 갈등이 해소가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중국은 인식을 하는 거죠. 중국은 그런 거네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네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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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가 가라고 한 다음에 나가면서 이제 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한 달 갔다 온다고 그렇지. 이거 끝나는 문제 아닌데?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 문제로 오잖아요. 투자 문제로도 네. 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을 너무 낙관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항상 안보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계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가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첨단 칩 산업들이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설계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또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전 세계에.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중국에 무조건 반도체를 짓겠다, 팔겠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안보적 리스크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제재 대상이 될 얼마 전에 이제 대만 선거 이후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거 대만이 저러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때도 블룸버그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만약에 전쟁 나면 끝장이다. 근데
대만은 뭐 GDP의 절반 정도 날아가고 한국도 4분의 1 정도 날아간다. 왜냐하면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혁신 아까 말씀하셨던 첨단 기술의 뭐 최첨단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군사 기술 측면에서 보면 네. 항공모함도 그렇고 모든 첨단 무기 체계에는 반도체가 핵심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면 중국이 개발한 이제 둥펑 21 같은 경우는 가면서 궤적을 계산하면서 가거든요. 그 여기 항공모함이 있다 그러면 얘가 항공모함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위치를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서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탄도 미사일은 그렇죠. 쏘고서 끝났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쏘고서 마치 순항 미사일처럼 자율주행하는 것처럼. 예, 순항 미사일처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낙하 위치를. 그러니까 이제 탄도 미사일이 순항 미사일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AI, 반도체 뭐 다 연결돼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보의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과거처럼 탱크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모자이크 워페어라고 있어요. 모자이크 워페어. 네. 그게 뭐냐면 무인 무기 체계 여러 타격 수단들이 존재를 해요. 무인 항공기도 있고 유인 항공기도 있고 여러 타격 수단들이 존재를 하는데 모자이크 워페어라는 건 목표물만 지정을 해주면 각 타격 플랫폼들이 알아서 가서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이 전술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잠수함은 각자 알아서 전투기는 각자 알아서 무인항공기는 무인항공기대로 알아서 가서 목표물만 타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물만 지정을 해주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터미네이터에 보면 존 코너 엄마를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면 터미네이터한테 야 어느 길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술집 돌아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터미네이터한테는 뭐만 알려줘요? 사라 코너만 알려주는 거야. 얘 얼굴 얘만 죽이면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알아서 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모자이크 워페어거든요. 아하. 예, 쉽게 말하면. 그렇군요. 예.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면? AI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도체가 매우 소형화돼야 되는 거고 공정이 되게 미세 공정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너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첨단 전략 산업이 핵심이다. 네. 그게 결국에는 미중 간의 안보적 리스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이다. 네. 이거에 따라서 투자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